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2달 동안 진행될 거고요. 기출문제 강의를 언제 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1월 달부터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보통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다라면은 1월 달부터 해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은 제로 베이스다라는 걸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 문제인지도 알 수 없고 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이 하면 또 오일 것 같아서 약간은 좀 그래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볼 텐데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험 준비를 위한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기출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출제 범위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공자님이다 아니면 플라톤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모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 같은 것들을 확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걸 공부하면서 그 학자들의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요. 자, 그런 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18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간이겠죠. 작년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원래 책 제목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치죠? 안 칩니까?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저희는 연합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보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중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대신에 지역마다 커트라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고등학교 수가 다르고 학생들 수준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서울의 커트라인이 140점이면 좀 고등학교 숫자가 적은 데는 160점 이런 20점씩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고등학교 연합고사 준비할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봤던 참고서가 있어요. 그 참고서가 뭐냐면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집인데 그때 제가 기출문제 제목이 12년간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고사 12년 동안 기출문제 실어놓고 해설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기출문제만 당시에 그것만 나와 있는 것만 다 이해하고 달달 외우면은 그때 연합고사 200점 만점이거든요. 그중에서 체력장 20점 빼니까 180점 만점인데 그냥 17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연합고사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나서 그냥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 19년 정도 되는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유용한 게 뭐냐면 19년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은 제시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들의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서에서 이렇게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 읽기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최고의 수험서는 원서입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준비를 한다, 우리 시험 같은 준비를 할 때 최고의 수험서는 원서예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딴 거 볼 필요, 에링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고 실천 이성 비판 윤리 형상학 정초 읽고 국가 읽고 주자 어류, 주자 전집 이런 거 읽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상이에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거? 이상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다 읽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 좋겠지만 그 주어져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는 많이 접해봐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원서의 단락들이 어떤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중요한 그 어떤 한 권의 원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출제되고 그 중에서도 주요한 개념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고 정의되고 있는 단락들이 대표적인 단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모든 원서를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원서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출제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출제 경향을 확인한다는 건 이전에 출제가 무엇이 됐는지는 의미가 없죠. 이미 나온 문제니까. 출제 경향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출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그 기출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정보들을 좀 얻기 위해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 정도 더 그 전체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거기 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은 출제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시험이 익숙해져 가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낯선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할 텐데 제가 예전에 이걸 해보니까 지금 8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1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끝내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그 통일교육론하고 응용윤리하고 다음에 논술 있죠. 논술은 제가 미리 사전에 그 강의를 이렇게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아마 강의 기획서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거는 인터넷으로 그냥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뭐 거의 흉기인데 여러분들 뭐 이제 호신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 보면 때리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텐데 여기 있는 내용 그 문제들 거의 대부분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텐데 그 중에서는 너무 그 다른 문제들하고 많이 겹치는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좀 패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패스하는 문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고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 예전에 뭐 7차라든지 뭐 이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그냥 삭제됐거나 의미가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그 연도 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0년 먼저 풀고 뭐 2001년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 그 동일 주제를 묶어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010년에 중용 문제가 나왔는데 2020년에 만약 예를 들어 중용 문제가 나왔으면 연도와 상관없이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 주제, 동일 개념이면 같이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 문제를 하면서 그 이론을 정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진도는 그 제가 원래 이론 수업을 서양윤리, 동양항공윤리, 정치, 사회, 사상, 다음에 교과, 교육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는 그대로 하면서 예상은 각 주제 파트별로 2주 정도씩 하는데 이게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요. 자, 그리고 그 강의는 제가 기본 강의, 그냥 이론 강의
그때만큼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지점들 좀 짚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건 단일학자 단독 문제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 소크라테스 플러스 밀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만약에 소크라테스 파트에도 싣고 밀 파트에도 싣게 되면 교재 부피가 더 커집니다. 교재 부피가 커지면은 일단 여러분 어깨도 아프고요. 다음에 이 책 가격은 책 가격을 선정할 때 이게 페이지를 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책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렇게 묶어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가까운 학자 파트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교재 보면 흉이라는 부분에 딱 보면 문제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흉 문제 또 나옵니다. 다른 학자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그만큼 흉은 혼자 내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묶어 나왔는데도 이게 비교 문제나 비판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독 문제를 기계적으로 묶었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교재 출판했을 때와 생각이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량은 나가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니까 그런 겁니다.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서양윤리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제 교재 보시면 플라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단독 문제로 나와 출제가 안 돼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그런데 또 소크라테스가 출제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되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 교재의 24페이지로 갑시다. 자, 2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갑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을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묶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이 소크라테스고 을이 플라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문항 해설 보시면 출제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제 지문 분석할 때 보시면서 그냥 유념해 보셔야 될 거는 첫째, 이런 원서를 출제 근거로 삼고 답안 근거로 삼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 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플라톤 같은 문제들은 전부 이 원서에서 냈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부 여기서 냈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원서가 이거구나라는, 그러니까 한 학자만 해도 한 학자가 쓴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집중적으로 어떤 원서에서 출제를 해요. 모든 원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플라톤 같으면 다 국가예요. 국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시문에 들어가 있는 관련 이론들을 명기를 해뒀거든요. 이런 이론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은요, 이 문제에서 갑은 소크라테스고 을은 플라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일단은 소크라테스 문제만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문제만.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나를 법정에 고소했지만 내가 한 일이란 여러분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출제 지문 갑에 프라타고라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중략 이전까지는 이거는 변론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중략 이후에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지요. 그러므로 덕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괄호입니다 되어 있죠. 요거는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데 자 일단은 요게 소크라테스의 원래는 뭐 소크라테스는 자기 글을 쓴 적은 없죠. 다 플라톤이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의 저작의 초기 대화편이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에요. 초기 대화편은 그야말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기부터 플라톤의 대화편의 중기부터는 플라톤적 대화편이에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상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자기 이론이 전개된 거거든요. 자, 이게 초기 전기 대화편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무엇인가를 알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면 옳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행일치 문제가 아니고 그러므로 덕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괄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죠? 지식 혹은 지혜. 자, 요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는 걸 아신다면 게다가 위에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 그런데 옳은 일을 알면 옳은 일을 행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정확히 지행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라는 걸 추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의 등론이거든요? 등론인데 지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럼 뭐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덕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의 등론과 관련된 특히나 이 지덕일치와 관련된 관련 이론을 보시는데 자, 덕과 지식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죠. 덕이란 각자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자, 그 아레테는 에르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훌륭한 발휘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며 덕은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이성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덕이란 어떤 걸까요? 이성이 자신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발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완전히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조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이게 덕이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덕일치할 때 이 지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론지는 아닙니다. 이론지가 실천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져요. 지식이란 인간으로서 조음 혹은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이성적인 알미자, 최선의 알매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혹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걸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메논에 등장하는 지덕일치 논리가 있죠? 메논에 등장하는 지덕일치 논리 있죠? 요거를 여러분 좀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서 지덕일치 논리가 선명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대화편 두 개가 메논하고 프로타고라스예요. 메논하고 프로타고라스인데 특히나 메논에서 지덕일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달리 말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은요 그 자체로 선하지도 그 자체로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잘 이용한다는 건 뭘까요? 지혜롭게 이용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용한다는 건 도대체 나의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돈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선하게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지식 혹은 지혜가 돈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돈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내 같은 거 있잖아요. 인내 같은 우리 어떤 사람 우리 인내 같은 것도 정신적인 것이죠. 이것도 그 자체로 좋거나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나 도둑놈들도 굉장히 그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강해야지 사기를 쳐요. 참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인내는 악하게 이용된 겁니다. 이게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선한 것,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됐을 때. 자, 그래서 뭐 인내라는 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이걸 이용했을 때 인내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절제가 된다든지 절제의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덕의 본질은 지혜입니다. 지혜 혹은 지식.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모든 개별적 덕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식은 덕의 필수 조건이며 그러한 안에서 덕은 지식의 일종이다. 달리 말해 지식은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이고 따라서 개별적 덕은 모두 지식에 속한다. 이게 지덕일치의 논리입니다. 지식이 덕이다라는 말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프라타고라스에서 덕은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덕일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26페이지를 보시면 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함은 선천적으로 있게 되는 것도 아니며 저절로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으며 마음 쓰므로서 해서 있게 된다. 훌륭함은, 이때 훌륭함이란 덕을 말하는 겁니다. 요새 그 플라톤 전공자들, 소크라테스 전공자들은 아레테를 덕으로 잘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거 인간에게만 사용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 수행과 관련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부여되는 단어,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것도 아레테가 있다. 얘가 자기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면 얘는 아레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는 훌륭하다. 자기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아레테를 보통 덕으로 번역을 안 합니다. 탁월성 혹은 훌륭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훌륭함은 덕이라는 말이에요. 자, 덕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도 있으며 마음 쓰므로 해서 있게 된다.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리 믿고 있다. 자, 덕은 교수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덕의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덕에 이렇게 덕이 있는데 전체로 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훌륭함, 경건함 이건 전부 덕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덕을 구성하는 덕의 부분들이다. 자, 이들 중 넷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앞에 지혜, 절제, 정의는 비슷하지만 용기는 이것들 모두와 아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밑에 작성 방법을 한번 봅시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예, 이거 문제를 이거 프로타고라스를 읽지 않으면은 전혀 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적 대화편 중에 하나인 프로타고라스를 읽지 않으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용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지혜, 절제, 용기, 정의가 있죠. 자, 요 주장은 요게 원문이 프로타고라스 편이에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프로타고라스 편은 주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그 가 있죠. 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에요. 프로타고라스의 원래 출발 주제는 뭐였냐면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막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의 논리를 반박을 해요. 하다가 중간에 그 주장과 연계되어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자, 덕은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부터 정의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덕을 교수할 수 있냐? 교수 못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덕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자. 라는 주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에 지금 두 단락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프로타고라스가 덕은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주제를 바꾸면서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에요. 자,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경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중에 네 개 있죠. 네 개는 비슷한데 용기는 얘들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덕은 여럿이다라는 말입니다. 덕은 여럿이다. 덕은 본질을 달리하는 여러 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달리하는 여러 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성 방법 보시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용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내면 프로타고라스 안 읽으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제시문의 다른 단락 앞뒤의 문장으로부터 이렇게 유추할 수가 없어요. 없죠? 자, 이런 문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시험 치셨던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프로타고라스 열심히 읽으셨겠죠. 모르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 편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까 하는 좀 회의가 듭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 용기다 라고 쓰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두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나의 윤리적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에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나는 원래 플라톤의 그 국가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소크라테스, 플라톤 입장에서 가에 나와 있는 그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째, 지금 지적해야 될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해야 될 그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위에 보면 주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덕은 여럿이다는 거예요. 뭐 덕의 복수성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본질을 달리하는 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프로타고라스를 읽지 않으면 이 문제를 쓰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모순을 지적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주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채점할 때도 문제 힘들어져요. 보통 비판형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칸트에 대해서 칸트의 이론에 대해서 미리 비판하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오면 미래 저술에 이미 칸트에 대한 비판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걸 골라내요. 대부분
이미 그 학자의 원서에 보면 그 학자가 다른 학자를 비판한 내용이 그 원서에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요. 그래야 채점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채점이 용이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써보라 그러면은 답안이 이럴 것이고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문제가 뭐냐면 요 지금 두 주장이 나오는데 프로타고라스 편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모순을 지적할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와요. 이게. 덕은 여럿이다. 그러면서 프로타고라스의 그 유명한 주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덕은 하나다. 덕의 단일성. 아니다. 덕은 하나다. 덕은 하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주장을 반대해서 아닙니다. 덕은 하나입니다. 라고 지덕일치 사상 그리고 소위 말해 덕의 단일성. 주장이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요. 그걸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 예시답안 한번 보세요. 일단 예시답안을 보세요. 자, 용기가 지혜, 절제, 정의, 경건함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은 용기는 무지고 무절제이며 부정이고 불경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용기는 훌륭함의 부분이 아니다.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의 비판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다시 우리 그 보충 자료 2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제가 수정해 놓은 걸 한번 봅시다. 그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 주장은 각각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개별적인 덕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라는 관점에 근거해 있다. 그에 의하면 덕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최선의 인간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참된 이성적 지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그래서 덕은 단일하다,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27페이지 한번 다시 가서 인용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함과 무지로 말미암아서인가요? 그렇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은 선에 대한, 옳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맞아요 라고 멍청하게 인정을 해줘버려요.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는데 자 비겁한 자들은 자들인 걸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용기가 없는 애들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비겁한 행동하는 애들의 동기는 뭐라고요? 무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비겁함에 반대되는 건 용기죠. 하니까 그렇소. 그러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가 용기고 이것들에 대한 무지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라고 물어요. 자, 위에 부끄러워할 것들이잖아요. 불경 같은 거. 불경에 반대는 경건이잖아요. 결국은 이건 지식을 소유한 거고 이거는 무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은 무지고 용기는 지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과 용기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당신 위에서 네 가지는 유사하나 용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다 내 말에 동의했잖냐. 자, 요렇게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덕의 단일성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지덕일치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자, 밑줄 친 가의 견해가 갖는 약점이 무엇인지 쓰고 자, 요것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소크라테스 문제거든요.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자, 무엇인지 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가 나오는 거. 자, 덕은 준호 한번 보세요. 준호.
덕은 선과 행복을 효과적으로 산출한다.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거 지금 준호는 어떤 사상가 입장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설을 긍정하고 있죠. 아는 자는 행한다. 자, 왜냐하면 누구든지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알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 지행합일설이 함축하는 게 악행의 비자발성이에요. 지행합일설이 함축하고 있는 게 악한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까요? 악을 의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악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행해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부 본성적으로 좋음을 추구하지 악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 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비자발적인 것, 비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논리는 29페이지에 소크라테스의 그 지행합일설 논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 지행합일설 논리를 보시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 이게 대전제예요. 소크라테스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요. 자,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자, 좋음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기 때문에 좋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 인해 이걸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이건 반드시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좋고 유익한 행위에 참된 동의는 지식이다. 이는 곧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 행동을 의욕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음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지식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이면서 자제력 없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소크라테스만 보자는 거예요. 자, 즉 인간은 결코 의도적으로 악 그 자체를 의욕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악행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의 결여, 즉 무지다. 자, 악행의 동기는 뭐라고요? 악행의 원인은 무지. 이처럼 악행은 비자발적 행위이고 그것의 원인은 무지이다. 따라서 무지는 비자발적 행위의 원인이다. 자, 요게 그 지행합일설에 함축되어 있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악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무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크라테스 관련한 문제를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실제로는 지금 두 문제가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재 시험 유형기 때 두 문제가 나왔는데 다 이 문제예요. 지덕일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보시면은 요 지덕일치와 플러스에서 소크라테스 이론과 가장 강조하는 게 지덕일치와 더불어 지행일치예요. 하기 때문에 지행일치설 같은 경우에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플라톤으로 갑시다. 플라톤 가고 1번 문제는 패스하세요.
그냥 참고로 제가 패스하라는 건 그냥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읽으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윤리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동글의 비유에 나타난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움 자체. 자, 뭘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를 구분하고 있죠.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그 자체를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요거는 다양합니다. 요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그는 아름다운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미에 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플라톤 문제라는 거 여러분 단박에 아셔야 됩니다. 밑에 동굴의 비유 이야기 나오잖아요. 동굴의 비유라는 말 나오잖아요. 아, 설마 여러분 동굴의 비유는 중학생인가? 중학생들도 아나요? 중학생도 알죠? 알죠. 플라톤이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 아름다움 자체. 이게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고 요건요. 이데아가 현상세계에 분류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세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동굴의 비유에 보면 상징들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서 있죠. 이게 이제 동굴의 죄수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그 벽면만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고요. 그 위에 가보면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가 현실 세계의 실물이에요. 실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실물들 있잖아요. 실물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횃불이 타오르고 있죠. 자, 이 횃불은요. 그 국가론을 보시면 이데아의 세계에 태양을 흉내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에 태양을 흉내낸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요런 되어 있고 지금 있고 요런 그 횃불 위에 보시면은 점선 있잖아요. 그 점선이 동굴 입구예요. 입구고 그 입구에 딱 붙어서 연못이 하나 있죠. 동굴 입구에 딱 붙어서 연못이 있고 그 연못 보면은 그 나무의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실제 나무가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죠. 요 나무가 밑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잖아요. 요 그림자는 그 자체 이데아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 자체 이데아가 아니에요. 이데아가 아니고 이게 인식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이데아를 원리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 어떤 개별적인 이치를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수학적 대상을 상징하는 게 이거고요. 이데아는 그 나무하고요. 위에 태양이죠. 태양은 뭐죠?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은. 자, 선의 이데아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관련 이론을요, 여러분들, 16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16페이지에 돌아와 보시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성격이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성격. 첫째, 현상 초월성, 비물질성, 절대성, 영원불변성, 보편성, 객관성을 지닌 참된 실제. 자, 동굴 입구 밑이 현상세계예요. 이 동굴 입구 위쪽에서 이게 이데아예요. 이 현상세계는 가변적 세계예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현상세계에는 보편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수가 없어요. 현상세계의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났다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참된 실제성을 결여하는 거예요. 플라톤한테는 그 실제의 실제성이라는 건 보편성, 영구불변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해요. 자, 이 현상세계 사물들과는 달리 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머릿속에 원의 정의가 있죠.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닙니까? 원이란 기억이 안 나네.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의는
네안데르타인이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 네안데르타인도 이 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거고 우리도 이렇게 정의할 거고 이 정의는 변하지 않죠. 원. 자, 그걸 이데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동그란 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정의에 따라. 그래서 막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현상세계의 사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본받아. 원의 정의를 본받아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먼저 있습니까? 이게 먼저 있습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데아는. 이데아가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있죠.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세월이 지나면 또 부셔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완전히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변하지 않죠. 이데아는 영원 불변하고 보편적이고 안드로메다에 사는 아마 그 외계인도 원을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정의할 거예요. 보편적이고 절대 불변하고 물론 지금 제가 예로서 그냥 정의를 가지고 예를 들지만 플라톤은 거기다 존재성을 주죠. 이건 존재한다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잖아요. 여기에 참된 실제고 자 존재와 관련해서는 얘가 참된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존재의 원인이에요.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존재의 원인이 돼요. 얘가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아름다운 것들이 또 있고 동그란 것들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근원 그것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이자 원형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직 지성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감각 경험을 통해 알려져요. 현상세계의 동그란 것들은 우리가 현상세계 동그란 것들을 동그랗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이 원의 정의는 여러분 오감, 감각기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참된 인식의 대상으로 보편적 진리의 근원이고 정치가가 통치를 할 때 따라야 될 모범이며 자, 이게 이제 실천적 의미를 가져요. 얘가 보세요. 존재와 관련해서도 얘네들은 얘를 본받아서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건 존재의 원형이자 존재의 본이고 존재의 모델이에요. 또한 실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본이에요. 여기에 선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모든 선의 근원. 있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도 따라야 될 거예요. 통치자는 국가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치자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선의 이데아를 알아야죠. 이걸 본으로 삼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죠. 자, 우리가 실천적 영역에서 통치든 윤리적 행위를 하든 간에 자, 모든 따라야 될 법이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 규범의 근원이 되는 게 이데아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시 19페이지에 그 동굴의 비유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원문이거든요. 원문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싶은 건 이데아론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현 시험기에서 이데아론이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 자체는 윤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존재론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왜 윤리학사상 교과서에 이데아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데아의 성격 플러스 뭘 하나 또 복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이 성격을 이 개념과 성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의 이데아, 태양이 선의 이데아를 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4페이지를 보십시오. 24페이지. 자, 이제 우리 지금 봤던 문제는 이데아론을 출제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 또 한 무리의 문제를 보실 텐데 그거는 플라톤의 등론입니다. 플라톤의 등론을 지금부터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플라톤의 등론이라 그러면 보통 사주덕설 이렇게 하죠. 영혼 삼분설, 이렇게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써라. 자, 요건 소크라테스 문제죠. 요 문제는 뭐 비교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소크라테스 따로 봤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을의 주장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 부분, 기계적 부분, 욕망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성적 부분, 기계적 부분, 욕망적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자, 뭐죠? 영혼 삼분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혼 삼분설. 예, 영혼 삼분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성적 부분, 기계적 부분, 욕구하는 부분 혹은 욕망적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인간의 상황을 두 마리 말을 모으는 마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선하기 때문에 채찍질할 필요 없이 몇 마디 경고만으로 모을 수 있지만, 자, 요 말은요, 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기계적 부분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또 한 마리 말은 금방지고 뻔뻔스러워 채찍질을 가해야 합니다. 더 심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죠. 요거는 욕구하는 부분을 상징하고요. 마부는요? 마부는 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가 주도해서 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주도해서 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하고 욕구하는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래도 좀 말을 좀 듣는데 얘는 참 말 안 듣는 애라는 거예요. 자, 마부는 이 두 말을 잘 다뤄야 합니다. 자,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성적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에 올바른 관계를 써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써봅시다. 자, 이 문제는 영혼의 영혼의 세 부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물었다라는 거, 사주덕과 관련해서 정의의 덕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정의의 덕과 관련된 물음이에요. 자, 그럼 일단 예시답안부터 한번 보세요. 예시답안 보시면 여러분들 그 25페이지 예시답안 보시면은 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을에 의하면 기계적인 부분은 선에 대한 참된 인식의 주체인 이성적 부분의 지도에 따라 활동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욕구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전체적인 훌륭함을 실현하는 것이 세 부분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됐죠. 일단 요 부분은 일단 지워버리시고, 자, 을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성적 부분이 기계적인 부분과 욕망적 부분을 인도하고 두 부분은 이성적 부분의 지도하에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전체적인 훌륭함을 실현하는 것이 세 부분의 덕이다. 세 부분의 올바른 관계다. 자, 요게 일단 예시답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문제는 사수덕 중에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이야기되는 정의의 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정의의 덕과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지금부터 뭘 살펴봐야 되냐? 관련 이론으로 요것하고 요걸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페이지를 가보시면 영혼 관련 이론의 영혼 3분설 있죠? 자, 우리의 영혼을 기능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혼을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플라톤은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다음에 욕구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성적인 부분은 자, 기능에 따른 부분이랬죠? 소위 말해 기능 혹은 일에 따르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 이성적인 부분이 하는 일은 뭐냐? 자,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데아와 같은 영원불변하는 실제에 대한 알을 직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 그랬죠. 진리를 파악하고 다음에 뭐 이데아를 파악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란 덕이에요. 아레테는 기능과 관련된 기능 수행과 관련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도 잘 파악하고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알을 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것을 볼 때 의분을 느끼는 영혼의 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뭐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욕구하고는 달라요. 욕구하고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욕구하는 부분은 자신의 물질적인 복지 및 그것의 충족과 관련된 자연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영혼의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레테, 우리가 보통 덕으로 번역하는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보통 덕으로 이제 번역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훌륭한 뭐 탁월성 이렇게 번역한다고. 언제나 기능 수행 혹은 어떤 일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 그리고 덕이 있는 상태는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 이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는 상태 있죠. 이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 자, 그러면은 아까 이성도 자기의 일이 있었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이성적 부분의 덕이 될 것이고,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도 자기 일이 있었죠. 기계적인 부분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출 때 그 능력을 덕이라고 하고, 그게 실현되고 있는 상태, 덕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용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주덕의 성격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덕은 일단 뭡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혹은 올바름. 자, 지혜란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데아와 같은 영원불변하는 실제적인 알에 대한 알을 직관하고 통치와 도덕과 관련해 보편적 진리를 파악하며 국가와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구실을 하는 이성이 그와 같은 자신의 고유한 일을 잘 행하고 있는 훌륭한 상태 혹은 그와 같은 고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이성의 힘, 능력, 이를 지혜란다. 이해되시죠? 자, 기계란. 다음에 보시면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의 힘이고, 영혼의 다른 부분인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영혼을 위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이성의 힘. 국가의 통치자 부류에게 요구되는 덕으로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봤을 때 통치자 부류가 갖춰야 될 덕으로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러면 용기는 뭐냐? 기계적인 부분의 덕으로서 기계와 지혜가 결합하여 형성된 혼합된 덕. 왜 그럴까요? 자, 기계적인 부분은 의분을 느낀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옳지 못한 일을 보았다, 그러면 욱욱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인도되면 오히려 악을 낳아요.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성에 의해 얘가 인도돼야 돼요. 지혜에 따라 욱해야 될 때는 욱하고 욱하지 말아야 될 때는 욱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기 때문에 혼합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덕이 형성되려면 이성에 의한 인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의 덕으로 기계와 지혜가 결합하여 형성된 혼합된 덕, 즉 기계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덕.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 능력.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요 두 번째 정의 있죠? 요 두 번째 정의가 국가편에 나오는 규정적 정의예요. 용기에 대한 규정적 정의예요. 자,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을 통해 파악한 도덕적 지식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비도덕적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이 요구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힘. 자, 무슨 말이냐? 이성,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마리 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성과 가장 대립하는 애는 얘예요. 얘는 그래도 조금만 가르쳐주면 잘 따라와요. 얘는 알잖아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우리가 좋은 건데, 근데 막 욕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많이 대립해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냐면, 이성이 기계에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야. 그러면 그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이성의 명령을 보존해서 그 욕구로부터 나오는 반도덕적인 유혹 있잖아요. 충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눌러서
이성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이 기계적인 부분의 덕인 용기예요. 용기. 자, 국가의 수호자 부부에게 여기 수호자를 보조자로 바꾸세요.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자 부류에게 요구되는 덕으로서 군인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으로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와 혼합된 덕이다. 자, 여기까지는 자, 지혜는 이성적 부분, 용기는 기계적 부분인데 사주덕이라고 해서 두 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절제와 정의 혹은 올바름인데 요 두 덕은 영혼의 어떤 특정 부분의 덕이 아니고 전체적인 덕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부분들이 실현하고 있어야 되는 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절제라 영혼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갖춰야 될 덕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게 있어서나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혹은 의견의 일치, 국가편 보면은 절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혹은 의견의 일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인간 개인의 한정에서 이야기하자면 개인의 영혼이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성향상 가장 뛰어난 건요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고 그 다음에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지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요 그 지배를 자발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혼의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의 활동이 이성에 의해 파악된 최선의 삶에 대한 알매 따라 총재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영혼의 힘, 능력, 이게 절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국가예산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수호자와 생산자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일을 훌륭히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국가의 덕, 이 절제다. 자, 그러면 정의는 뭐냐? 혹은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정의라 잘 번역하지 않고 올바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다 정의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용어를 씁시다. 자,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게 국가편에서 나오는 그 플라톤의 규정적 정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잘하고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이요.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 부분은 지혜의 덕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 기계적인 부분은 용기의 덕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욕구하는 부분에는 그 독립적인 덕이 없거든요. 얘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규제돼야 되는 거예요. 규제 절제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계적인 부분이 영혼을 지배한다든지 욕구적인 부분이 영혼을 지배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성의 지배를 따름으로써 전체적으로 영혼의 훌륭한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영혼의 정의로운 상태, 말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새 전문가들은 정의라고 번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에게는 국가는 정의롭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데 한국말로는 개인 영혼의 정의롭다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원래 그 올바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올바름 이러면 좀 어색하지 않죠? 자,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올바름 정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정의의 정의를 보라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지혜, 용기의 덕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지배관계가 확립되면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결국은요, 정의로운 상태, 영혼의 올바른 상태란 일체의 덕을 다 갖추고 영혼의 각각의 부분이 조화 질서를 이루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영혼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통일된 상태. 그걸 만들어내는 힘이 정의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힘이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에 따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여럿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는 영혼의 힘 이해되시죠? 자, 이게 정의다. 수호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영혼과 관련했다면 국가와 관련해서는 수호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치에 매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문제로 더 가보시면 이제 왜 예시 답안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낸지 아시겠죠? 영혼의 올바른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종이에 득이 실현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각자가 각자의 일을 잘하고 다른 일을 넘보지 않는 상태가 영혼의 올바른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자, 가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주자. 이거 아까 소크라테스 할 때 봤죠? 자, 우리 나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육이란 일부 사람들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때 일부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소피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이 지식이 없는 영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사회화론자들이에요. 어떤 애가 있고 태어나기 전에 그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애들 태어나면 교육한다는 건 뭐냐? 얘네들을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넣어줘서 이렇게 넣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인식론의 핵심은 뭡니까? 상기술이에요.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교육 과정이란 진리를 상기하는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넣어주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걸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편에. 그래서 그러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환해야 된다. 자,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교육의 과정이란 그걸 드러내는 상기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이 현상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현상세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데아의 세계로 시각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각에 의존해서 무슨 알을 알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성의 순수한 활동을 통해 이데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동굴의 비유에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영혼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혼의 전환이 동굴의 비유에서 어떤 걸로 이렇게 상징되냐면 쇠사슬 있잖아요. 지금 최초 죄수가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목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목을 못 돌려요. 묶여가지고 이 벽면만 봐요. 그리고 벽면에는 뭐만 있냐면 저기 왜 아까 횃불이 타올라오고 있었고 거기에 실물이 있었잖아요. 그 횃불이 비춰서 그림자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굴의 비유 죄수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병찬의 영혼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그림자, 허상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감각 경험에만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자, 동굴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고개가 돌려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벽면만 쳐다보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 동굴 입구를 보는 거예요. 입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첫 출발점은 자,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이 전환돼야 된다. 감각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성의 순수한 활동을 통해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기계적인 덕인 기억은 니언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옷의 광채가 아무리 세탁해도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부분의 덕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면 기억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용기가 들어가고요. 자, 그럼 니언에는 이 용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국가편에 용기에 대한 규정적 정의가 있다고 했죠? 뭐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우리 그냥 한 문제만 더 보고 쉽시다. 등론을 끝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 2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1페이지를 보시면 그 예전 문제예요. 2012년 객관식 문제거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리사상 수업에 사용된 자료이다.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하는 서양 윤리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이거든요. 읽을 필요 없어요, 제시문. 이거 뭐 원문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거 지금 플라톤과 관련된 원문이다라고만 아시고 자, 원문이에요. 원문이긴 한데 그냥 플라톤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밑에 우리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선택지. 자, 절제를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관계되는 덕으로 본다. 자, 절제의 성격. 부분의 덕입니까? 전체의 덕입니까? 전체의 덕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전체의 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같은 성질로 본다. 자, 요 선택지는 플라톤의 이론의 어디와 관련되죠? 영혼 3분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계적인 부분하고 욕구적인 부분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자, 요거는 영혼 3분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되는 영혼의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사주덕 중에 정의의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 요건 누구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스토아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성의 힘을 통한 정념의 제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플라톤이 언제 이거 욕구하는 부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잘하고 나머지 일을 넘보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성의 통제와 규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욕구의 제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마치 국가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계층을 제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생산자 계층이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성에 의해 감정과 욕구가 적절히 규제된 거. 그렇죠?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자, 4번 모든 시민은 덕의 하명을 통해 철인치자 못 됩니다. 여러분 뭐 교육학 할 때 플라톤의 교육론 보실 거예요. 그 교육과정 쭉 따라 올라가면 극소수만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플라톤에게 교육과정이란 그 어떤 성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그걸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관점에서 철인으로 태어날 애들은 이미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하겠죠. 성향을 확인하고 그걸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이지 없는 성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 어울리는 성향을 가진 애가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걔는 철인은 안 돼요. 여러분 국가편 보면 여러분 아마 공부할 맛이 안 날 거예요. 그게 철인의 성향이 나와요. 일단 잠이 작아야 돼요. 잠 많이 자는 애들은 철인이 못 됩니다. 그리고 키도 좀 크고 잘생겨야 됩니다. 키도 좀 크고 잘생겨야 되고 한 번 공부할 때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한 12시간씩 일어나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만 철인이 될 수 있어요. 극소수만 됩니다. 그래,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뭐 배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천성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만이 덕의 함양을 통해 철인치. 여러분 요거는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오답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수정된 내용과 그 관련된 이론과 관련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인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철인치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 어떤 사람입니까? 배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쉽게 알 수 있는 천성을 소유한 자. 이게 뭐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정의를 그 자체로는 수고롭고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정의의 덕과 관련해서 국가편에 나와 있는 독특한 주장 중에 하나이자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자, 국가편에 보시면 플라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한 명이 글라우콘일 겁니다. 플라톤의 형이에요. 한 명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의를 추구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혹은 올바름을 추구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올바름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바름은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글라우콘이. 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뭐냐면 올바름은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수의 플라톤 전문가들이 국가편 한정에서 플라톤의 이 주장이 국가편 내에서 해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국가편은 이걸 해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근데 실제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군요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국가편을 보면.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국가편에 한정해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됐다라는 게 다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올바름은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는데 그 이유를 서술하라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출제자도 몰라요. 제가 단언하는데 그건 출제자도 몰라요. 출제자도 몰라요. 우리 지금 그 과거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던져놓고 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답안을 만들어내나를 알아보려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출제 근거와 다음에 답안 근거를 가진 문제들이 출제돼요. 객관적인 근거들이. 자, 그러니까 요 구절과 관련해서는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뭐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도 좋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한계는 딱 그거예요. 그냥 제시문 주고 글라우콘이 선생님 아까 제가 말한 뭡니까? 그러나 밑에 소크라테스 이렇게 써놓고 쭉 비워놓고 기억에 들어갈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렇게 정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만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